21번 보겠습니다. 여기 21 보이시죠? 자, 할로우의 원숭이 애착 연구 실험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이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실험 두 가지가 이제 두 사람이 보울비와 할로우인데요. 둘 다 실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원숭이 애착 실험,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가 원숭이를 일단 엄마한테 떼어놔서 그 엄마를 모르게 한 다음에 이거 잔인하다니까요. 다 동물학대범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떼어놓은 다음에 가짜 엄마를 두 개 만든 거예요. 하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털실 같은 걸로 톨톨 감아서 이제 안으면 이제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인형 엄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차가운 철사, 딱딱한 철사로 감아서 이제 엄마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두 인형의 차이점은 이 촉감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였다고 합니다. 차가운 철사로 돌돌 감아놓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움찔움찔하게 되는 얘한테 가면은 이제 이 엄마한테 가면은 먹을 게 나오고 우유가 있고 한데 이 포근포근한 촉감을 주는 엄마한테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게 포근한 촉감 말고는. 그런데 아기 원숭이는 생존에 필요한 이 음식을 섭취할 때만 철사 엄마한테 가서 붙어 있고 나머지는 이 헝겊 엄마한테 가서 철썩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는 이 단순히 이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스킨십, 신체 접촉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해준 실험이었고 나중에는 이 헝겊 엄마, 이게 포근포근한 엄마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기가 이 움직이는 엄마, 이 헝겊 엄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따뜻한 스킨십과 안아주고 놀아주고 하는 이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실험을 한 겁니다. 아, 이 아기 원숭이 엄마한테 돌려줬겠죠. 돌려줬어야지. 아유, 정말. 네. 여튼, 뭐 이런 실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는 거겠지만, 참 동물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이 할로우의,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애착 연구 실험 말고도 중요하게 이게 다뤄지는 게 보울비의 실험입니다. 이 심리학이 전쟁과 함께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자기의 양육자를 잃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얘네들은 이제 다친 애들은 병원에서 또 이제 다 낫고 나면 이제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보울비가 이 아이들을 관찰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너무나 뻔하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지, 부모의 그 따뜻한 애정과 스킨십 이런 정서적인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실험. 하나는 볼비라고도 하고 보울비라고도 하고, 보울비의 실험이고, 하나는 해리 할로우의 실험입니다. 요거 지금 원숭이 애착 연구 실험. 이 두 연구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애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지금 안정애착, 저항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 또는 양가애착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아이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양육자, 그래서 1차 양육자 또는 이 주된 양육자가 아이를 안고 낯선 곳에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엄마와 바로 떨어져서 낯선 곳을 막 탐색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안기고 막 잘 노는 게 안정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회피애착에 가까워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 가도 전혀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거는 물론 키우기에는 쉬울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꼭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낯을 안 가려. 이게 꼭 자랑은 아니라는 거.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낯선 사람을 거부하거나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엄마와, 그러니까 주 양육자와 같이 있으면서 여기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되거든요. 그 시간이 짧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엄마한테 들러붙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다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안정된 애착이다 할 때는요. 엄마랑 있을 때는 양 좋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그쵸? 자, 엄마가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가면은 응, 갔다 와 하고 안 쳐다보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막 놀고 있으면 아니에요. 안정된 애착이 아니에요. 아 하고 울면서 엄마 어디가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너무 좋아해야 돼요.
예, 요런 게 안정애착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저항애착이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엄마가 억지로 떼놓고 가요. 그럼 아주 뒤집어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엄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쵸? 이게 저항애착이고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예, 힘든 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회피애착이 있습니다. 예, 엄마가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가도 쳐다도 안 보고 예, 낯선 곳에 내려놔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예, 이런 애들은 저 가슴이 아픈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 또 엄마가 어디 갔다가 다시 와도 반기지도 않고 예, 이런 거를 회피애착이라고 하고요. 요 두 가지, 저항과 회착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혼란애착 또는 양가애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되게 멍한 경우가 많아요. 자, 양육자에 대한 접근 회피 갈등을 보이는 겁니다. 요 안정애착이 많으면 정말 좋겠지만, 예, 보면은 요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쵸? 알아두셔야 되고. 22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엄마와 떨어지지를 못해서 탐색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격리되는 경우에 괴로워하고, 엄마가 다시 와도, 예, 거부하고, 이거 뭐죠? 저항애착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예, 저항애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네모칸 한번 볼게요.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탐색 없이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 부모가 기대하거나 제시한 어떤 과업을 대안에 대한 탐색 없이 너무 빨리 받아들여버린 경우를 정체감 유실이라고 합니다.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정체감 유실을 우리는 착하고 순한 아이, 올바른 아이, 뭐, 모범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진짜 상담하다 보면은 청소년기를 거쳐서 온 20대 또는 30대 초반까지 보면은 정말 딱해서 못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난 사춘기가 없었어요 라는 말을 자랑 삼아 하기도 하고, 아, 우리 애는 사춘기 같은 거 없었어 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게 곧 엄청난 폭풍이 이 아이의 삶에 몰아칠 거라는 거. 성인이 되었어도, 예, 내 자녀의 삶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상담사로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몰라도 될 거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저도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자격증을 딴 지는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담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이 경력이지만 아, 참 그래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고 빡빡 우겨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 사람들을 내담자로 만나면 괜찮은데 지인이나 주변 어떤 친구로 만나면 처음에는 말 못해주는 마음이 답답하다가 이제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물론 이것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상담사가 친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분명히 생길 상황인데 문제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번 경우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다른 경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23번. 예, 정체감 유실이 뭐냐? 예, 그겁니다. 자꾸 너무 옆에서 다 떠먹여 주니까 자기가 떠먹는 법도 모르고 떠먹을 필요도 없고 다른 걸 먹어볼 기회도 못 가진 거죠. 자, 정체감 혼미라는 것은 아직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정체감 위기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이제 정체감 위기 고민이 막 시작이 됩니다. 고민이 시작이 돼서 정체감 유예 상태가 반드시 와야 돼요. 성취에 이르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예, 생각에 빠지는 것을 예, 이거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탐색을 해야 갈등을 해야 성취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 정체감 혼미 다음에 유예 다음에 성취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대신 다 해주고 양자가 대신 다 해줘 버리면 정체감 유실에 빠져서 자기가 정체감 성취를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예, 그렇게 왜곡되게 흘러간 문제는 반드시 언제 나중에라도 터집니다. 예, 그죠? 자, 정체감은 반드시 갈등을 겪어서 성취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는 지금 23번에 있는 네모칸. 정체감에 대한 탐색이 없다.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버렸다.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버렸다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 유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으로 넘어가면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이 언제 생기냐? 예, 아가 때는 없습니다. 그쵸? 옳지 않은 거 2번,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특성, 능력, 태도와 가치에 대한 거고 4에서 8개월 경부터 슬슬 신체를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통제를 배우게 되고, 예, 나의 특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지각하는 것을 자아인지라고 하고, 출생 시에는 자아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서서히 형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번에는 2번고요. 25번 보겠습니다.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여동생의 장난감을 뺏으려는 5세 남아 아이에게 모든 공격 행동을 무시하고 협동이나 함께 나누는 행동에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강화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하는 거. 요거 대체 반응법입니다. 그죠? 자, 우리 간단한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남의 거 막 이렇게 할 때 혼낼 수도 있을 거예요. 혼낼 수 있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뭐 저기 나가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싹 무시해버리고 예,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요것을 대체 반응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런 폭력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 다루는 방법들인데요. 일시격리법이죠. 나가 있어. 예, 저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막 하는 거. 이제 공격 행동을 통해서 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격리시켜 버리는 것을 일시격리법이라고 하고요. 심리정화법은 정말 조심해서 잘 써야 되는 거. 막 화가 나서 누구를 때리려고 하면은 인형을 가지고 와서 대신 때리게 한다거나, 막 뭔가를 안전한 대상을 던져서 부시게 한다거나, 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심리정화법은 정말 전문가가 잘 써야 하는 방법이고, 공격성이 일어날 때 안전한 대상한테 공격성을 해소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 방법을 심리정화법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그러니까 심리정화법을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요. 사이코 드라마 할 때 봤어요. 사이코 드라마 할 때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이 스티로폼에다가 테이프를 칭칭 감아가지고 휘어지거나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막 될지언정 위험하지는 않은 도구를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맞으면 아프겠지만 하여튼 해서 그걸 손에 쥐어주고 자기의 한 맺힌 이야기를 막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닥을 막 내리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내리치고 또 천을 막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거지. 아이가 막 동생을 때리려고 하는데 인형 가지고 와서 대신 때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 절대로 아닙니다. 막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심리정화법이라는 것이 있고, 모델링은 말 그대로 예,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본보기? 예, 바람직한 행동의 본보기. 본때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 바람직한 행동의 실제적, 상징적 본보기를 제공하는 거. 모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5번에 나와 있는 것은 예, 대체 반응법 2번이고요. 용어를 한번 잘 보세요. 보기에. 1번 심리정화법, 2번 대체 반응법, 일시격리법, 모델링 다 방법인데 5번에 비공격적 환경 조성은 이거 어쩌라고요. 그죠? 비공격적 환경 조성은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요 차이를 알아두시고.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말장난은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예, 성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성 역할 고정관념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를 안 알려주고 남자 여자를 아예 똑같이 얘기해줘 버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성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안전하게 또는 바람직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부정확한, 이게 부정확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예, 어릴 때 잘못 형성되면 고치기 힘듭니다. 예,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맞고요. 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역할을 양성성이라고 합니다.
자, 5번.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된 속성을 가진다. 요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정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긍정적인 의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환청을 듣고 환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조현병에 맞는 적절한 조현병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증상에 맞는 뭔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될 만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안정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된 속성을 지닌다. 아무 때나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이 나올 만한 때가 있는 거고, 공격성은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거고, 한 번은 적당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성은 비교적 안정된 속성을 지닌다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남아와 여아가 키워보시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남자아이는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남자아이들은 일단 주먹부터 올라가고 여자아이들은 독서를 하고 뭐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남성과 여성을 나눠보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일단 울면서 일단 집어 던지는데 여자애들은 시끄러워. 짜증나.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탁 뱉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27번, 28번, 29번, 30번까지는 이제 삐아제와 콜버그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에릭슨과 프로이트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이렇게 되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었잖아요. 요 발달에 있어서도 삐아제와 콜버그를 비교해서 두 사람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두시는 것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일단 요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삐아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삐아제는요, 전 도덕적 단계를 설정을 했어요. 이때 아이들은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장땡이에요. 뭐 아무것도 구분 안 하고 그냥 게임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뭐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규칙이 계속 바뀝니다. 왜? 재미있게 놀아야 되니까. 야, 우리 이거 하는 거 하자. 야,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하자. 막 난리가 나는. 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노는 시기인 거죠. 그쵸? 자, 그러다가 6세, 10세가 되면서 이제 유치원, 기관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정해놓은 게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7살, 8살에 학교를 가는 것도 그때 인지능력 발달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쵸? 빠르다고 해서 뭐 아이가 글을 빨리 읽고 걸음을 빨리 걷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워보면서 저는 무려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좀 크게 8살이나 나기 때문에 한 놈은 20살인데 한 놈은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서 비교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좀 놓이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뭐 차이가 있겠지만 글 조금 더 빨리 읽고 걸음 조금 더 빨리 걷는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6세에서 10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동기라고 부르는 때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어떻게 10살하고 6살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계를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단계일 뿐이에요. 타율적인 도덕 단계. 이때는 이 신이나 부모, 선생님이 절대적입니다. 일단 잘못하면 무조건 벌 받아야 돼요. 이게 타율적 도덕 단계의 이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일단 뭘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깨졌든, 뭐 공을 차서 깨졌든, 내가 밀어서 깨졌든, 유리창이 원래 깨져 있었든, 어쨌든 유리창을 깨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이가 조금 먹습니다.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규칙이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변경할 수도 있구나 하고 융통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실제론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론인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뭔가 큰 목표를 위해서는 규칙을 조금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그런 거죠. 아가들, 이 유치원 이전 아가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러니까 유치원생이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가들을 데리고 나가면 앰뷸런스가 이제 반대 이렇게 차선에서 쫙 뻗어 나가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픈 사람 타고 있어서 그래. 아픈 사람 타고 있으면 저러면 돼? 하고 눈 동그랗게 뜨는 게 이제 요때고. 그 다음에는 말은 그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자율적 도덕 단계입니다. 좀 나이가 먹은 거죠. 그쵸? 삐아제는 요렇게
전 도덕적 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 자율적 도덕 단계로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콜버그는 어떻게 했느냐? 전 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 인습적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전하고 후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1단계, 예, 수준 1, 전 인습적 수준에서는 1단계와 2단계가 들어갑니다. 예, 여기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삐아제가 말한 것처럼, 예, 아이 때입니다. 아기 때. 그래서 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벌이 무거울수록 또는 벌을 안 받으면 이게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과 복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해를 끼친 것이 크면 클수록 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행위가 더 나빠지는 거고요. 벌을 만약에 안 받으면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어린 수준이죠. 처벌과 복종 지형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쾌락으로 넘어갑니다. 칭찬받으면 돼요. 칭찬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예쁜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뭔가 이득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습적 수준, 굉장히 어린 아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전에서 벗어나서 인습적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칙과 사회 규범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벌하고 처벌 이런 거 대신에 비난에 대한 회피가 행위의 동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조금 사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동이 아니라 소년, 소녀라고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다른 사람들이 승인하는 행동,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 좋게 평가되는 것이 좋은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에 반영된 사회적 의료도 고려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 법적 규칙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법과 규칙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준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좀 붉어진 거 느껴지시죠? 그쵸? 그래서 법에 환장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청소년기에는. 예. 자, 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단계 넘어서 그 다음에 뭐 오겠어요? 이제 후잖아요. 후. 이제 어른 됐죠? 예.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단계가 이제 성인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이 다수의 뜻과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회적 계약이구나 이것은. 그렇죠? 자,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는 강제된 법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하러 나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편적 윤리적 단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단계에서 멈춘다고 콜버가 이야기를 했어요. 5단계는 정말 양심, 예, 양심 핵심어입니다. 양심이 발현되는 곳이 보편적 윤리지향 단계이고, 예, 여기까지 갈 수 없다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수 없다. 특별한 사람들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선택할 수 있다면 안 가고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7번 보세요. 27번. 삐아제의 인지 발달에 따른 도덕 발달 단계 중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예, 재미있게 야구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깼는데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된대요. 예. 자, 2번 타율적 도덕 단계에 대한 예시입니다. 타율적 도덕 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가 뭐냐? 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두 번째. 여기.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7번에는 2번 타율적 도덕 단계이고요. 28번 보겠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수준 중, 이건 콜버그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법에 반영된 사회의 의도를 고려한다. 이제 법적 규칙에 따르는 게 옳은 것이다. 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 아동기 아니죠. 성인기 아니고 법에 환장하는 애들이 많은 거. 청소년기이죠. 인습적 수준 중 4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법에 환장하는 애들 예, 여기 법과 질서 유지 지향 4단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고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인습적 수준의 4단계. 자, 29번 삐아제 얘기입니다. 삐아제의 인지 발달에 따른 도덕 단계, 전 도덕적 단계, 타율적 도덕 단계, 자율적 도덕 단계. 그죠?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29번을 보시면 자, 규칙을 의식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고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계속 바뀌죠. 서로 번갈아 재미있게 노는 거. A. 전 도덕적 단계.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덕적 실제론으로 갑니다. 이제 절대적인 거, 무조건 처벌받아야 돼 하는 거. 타율적 도덕 단계. 그다음에 B가 들어가겠고요. 자, 그다음에 10세, 11세 이후 이제 머리 굵어졌어요. 도덕적 상대론으로 갑니다. 행동의 결과가 아닌 그 의도가 어땠느냐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자율적 도덕 단계 C로 갑니다. 자, 그리고 30번도 첫 번째 거 수준 1 뭐죠? 전 인습적 수준 단계 1과 단계 2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뭐예요? 예. 수준 2 인습적 수준 채워 넣으시면 되겠고 자,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법에 헌장하는 단계 법과 질서 유지 지향 넘어가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후 인습적 도덕성 예, 단계가 되는 거죠. 저 수준 3. 예. 제일 마지막에 보편적 윤리학 단계까지 가게 된다.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콜버그 이론이었습니다. 자, 31번 한번 볼까요? 자, 31번 보시면 발달 심리학 연구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네. 기억, 로크, 경험과 학습 강조. 정말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 루소, 선천적 예, 도덕성 맞습니다. 장자크 루소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윈, 진화론, 성숙 예,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홀하고 비네라는 사람의 설명이 지금 바뀌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동지능 연구를 통해서 교육 장면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 프랑스 정부한테서 의뢰받았던 사람 비네 기억나시죠? 리을은 홀이 아니라 비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한 사람 홀에 대한 이야기는 예, 학습 심리학에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맞는 말은 예, 기업과 니은과 디귿입니다. 4번이 맞겠네요. 자, 리을은 비네, 미음은 홀에 대한 설명이라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이 있는 31번에는 예,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2번은요, 꼭 요딴 식으로 써야 될까 싶은, 한번 봐두세요. 뭐 이런 말이,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유전과, 예,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자, 유전. 이게 헤리디티, 예. 헤리디티 유전이란 뜻이고, 이 색깔을 좀 바꿔서 볼까요? E가, 예, 유전입니다, 유전. 아니, 환경. H가 유전이고, E가 환경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B는 behavior.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 유전적인 거하고 예, 환경적인 게 만나서 예, 함수 관계를 이룬다. 어렵게 쓰려고 아주 발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32번에 답 뭐예요? 2번이죠. 유전과 환경의 예,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맞는 말입니다. 오타를 이렇게 뭐 어렵게 쓰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 그쵸? 별거 아니니까. 이번에 2번. 33번 볼까요? 다음이 설명하는 발달 심리학 접근 방법은 로렌츠, 보울비 나왔네요. 그쵸? 동물 행동학적 접근입니다. 예, 진화론 나왔네요. 핵심 단어 뭔지 아시겠죠? 진화론, 로렌츠, 보울비 나왔으면 예, 동물 행동학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행동학적 접근의 대표학자는 로렌츠, 팀버겐, 보울비 등등이 있다. 그래서 33번에는 4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34번, 우리 브론펜 브레너의 예, 시스템, 예, 체계에 대한 거 보셨었죠? 가운데 있는 체계에서부터 예, 쭉쭉쭉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예, 외체계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내체계라는 말이 있을 것 같겠지만, 내체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는 거는 시간체계라는 말만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없는 용어 알아두시라고 34번에 5번, 내체계란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럼 35번. 반사에 대한 얘기죠. 예, 반사에 대한 얘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 전 반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줄줄줄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생아의 발바닥을 가볍게 어루만지면 발가락을 쫙 피는 거. 요거 족저 반사라고도 한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바빈스키 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35번에 1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36번 뇌에 대한 얘기인데요. 뇌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36번에 보기를 한번 보세요. 뇌해부학, 뇌해부학, 수초화, 뇌이분법, 대뇌국소화, 뇌분리화. 여기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단어는 사실 수초화하고 대뇌국소화밖에 없습니다. 뇌이분법, 뇌분리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고요. 대뇌국소화라는 말을 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가 대뇌국소화입니다. 아동기를 거쳐서 사춘기까지 뇌는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요. 수초화는요, 이게 뇌가 발달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수초라는 덕계에 의해서 신경섬유가 쫙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과정을 수초화라고 해요. 이제 뇌발달. 아가가 태어나서 정말 생후 첫 2년 동안 뇌 성장이 급등을 합니다. 쫙쫙쫙쫙 올라져요.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36번에 대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대뇌 국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는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 용어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따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의학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달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용어를 알아두시는 정도에서 끝나셔도 됩니다. 그 이상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용어 정도 정리해 두시고 근데 용어가 헷갈리는 게 많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이 설명하는 지각 발달 과정은 무엇이냐? 변별 특징을 발견하여, 변별이라는 건 다른 점이죠.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해서 사물과 사건들을 서로 구별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분화라고 합니다. 10번에 5번. 지금 동화, 조절, 적응, 조망, 요거 다 뭔지 아시겠죠? 저기 위에 우리 15번. 그래서 숟가락, 이제 포크만 사용하던 아기가 숟가락 사용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기존 도식을 적용하던 게 동화, 그 평형 상태가 깨져서 배워가는 게 조절, 그리고 평형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거, 조직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스키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5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8번. 다음 중 신생아의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신생아 반사의 대부분이 통각에 의한 반사가 아니라, 아기가 아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촉각입니다. 촉각. 촉각에 대한 반사입니다. 그래서 18번에 2번이고요. 자, 39번으로 넘어가서, 자, 일주일 된 신생아가 빨아요. 빠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손하고 팔이 움직여요. 서로 각각 다른 건데 합쳐졌죠. 빨기 도식 스키마 하나. 손과 팔이 움직이는 도식 스키마 하나. 두 개가 복잡해집니다. 정교화되는 거. 이것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40번 또 삐아제가 나왔네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자, 3번 한번 보세요. 각 단계들이 나타나는 순서는 모든 아동들에 있어 동일하다. 왠지 틀렸을 것 같은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삐아제에 따르면 자,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1번이 왜 틀렸냐면요. 인지구조의 변화는 양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몇 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양적으로 되면은 쌓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뭘 했든지 간에 이만큼의 시간만 지나면 이 정도 양만 쌓이면 간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삐아제가 말하는 인지 발달 단계는 반드시 단계를 다 거쳐야 하고 그 순서가 모든 아동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 도달하는 연령은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양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